네, 안녕하세요. 중화열의 측정 12주차 실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험의 목적은 산과 용기의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엔탈피의 상태함수를 확인하고 이 상태함수에서 나타나는 성질인 헬스의 법칙, 즉 엔탈피 변화량이 엔탈피 변화량 반응은 변화의 경로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헬스의 법칙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실험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약 및 기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험이 중화 반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산과 염기인 염화수소와 수산화소듐을 사용을 하였고, 그다음에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온도 탐진과 노트북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온병과 스티로폼을 통해서 이제 개를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커, 문금 실린더, 자석 적게, 가열교 방비, 항온도 등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엔탈피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력학적 계에서 뽑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연력학적 계에서 연력학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락적 계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엔탈피는 반응열을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어진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속도이고, 이건 특히 개의 에너지, 뜻이 연력학적인 개의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의 엔탈피는 H는 U 플러스 PV라고 해서 개의 내부 에너지에다가 개의 압력과 개의 부피를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직접적으로 결과 처리에 쓰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엔탈피가 뭐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이제 엔탈피의 정의는 그 값이 기준이 된 어떤 점을 잡고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 상대적인 값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 엔탈피 변화로 대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바뀌는 그 변화 값을, 그 상대적인 값을 통해서 엔탈피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개가 무엇이냐? 이 개와 주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개라는 거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실험에서는 이제 실험이 진행된 부분이 개가 되겠죠. 이제 실험이 진행되는 부분이 개가 되고, 저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되고, 이제 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이제 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와 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질 혹은 에너지 교환 유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열린 개, 그리고 닫힌 개, 그리고 마지막 고립개가 있는데, 열린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하고 에너지 모두 교환이 가능한 상태를 열린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가 있고 주의가 있으면은 에너지랑 물질이 전부 다 교환이 이제 개와 주의로 이제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상태를 열린 개라고 하고, 이제 닫힌 개는 이제 물질은 교환할 수 없지만 에너지가 교환이 가능한 상태를 이제 닫힌 개라고 해요. 그래서 열린 개와 닫힌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죠. 열린 개는 그냥 평소에 이제 뭐 진짜 막 그냥 공간 자체가 거의 열린 개죠. 자유롭게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교환이 가능하고, 닫힌 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물질의 출입을 막는 경우에는 닫힌 개를 쉽게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리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 및 에너지가 모두 교환이 불가능한 그런 개를 말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론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개를 이제 고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및 에너지가 모두 다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립계라고 하는데,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에너지 또한 이제 바깥으로 누출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도 모두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고립계라는 가정을 이제 실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탈피 변화로 엔탈피를 측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엔탈피 변화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제 차이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엔탈피는 나중 엔탈피에서 초기 엔탈피를 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중에 해당하는 생성물과 초기에 해당하는 반응물 이렇게 넣어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생성물의 엔탈피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엔탈피 그래프가 나타나게 됐을 때 여기가 엔탈피라고 하면은 이제 반응물의 엔탈피가 있고 생성물의 엔탈피가 있다 할 때 여기가 반응물, 생성물이라 할게요.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이 있을 때 만약에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보다 높은 상태가 되면은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차이를 봤을 때 이제 덴타 H가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가 양수가 되겠죠. 이럴 때는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이제 반대로 생성물의 엔탈피가 낮아서 이제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제했을 때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흡열 반응, 아니 발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은 이제 먼저 반응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면 이제 반응열은 화학 반응에서 수반이 되는 방출 또는 흡수되는 열을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아까 엔탈피는 연력학적 계에서 뽑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였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엔탈피를 물질이 갖는 에너지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해볼게요. 물질이 갖는 에너지. 그래서 물질이 갖는 에너지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였을 때 이제 반응물의 여기 발열 반응 먼저 보면은 반응물의 엔탈피와 생성물의 엔탈피가 있는데 반응물의 엔탈피가 좀 더 물질의 반응물의 에너지가 좀 더 높고 생성물 에너지가 좀 더 낮죠. 그러면은 이제 반응물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낮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 바뀔 때는 이 에너지를 이제 바깥으로 방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로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보통 대부분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에 열이 방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열이 방출된다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 하고 그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이 차이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델타 H는 0보다 작은 형태가 되면서 0보다 작으면 발열 반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물질의 엔탈피가 감소하는 거랑 별개로 물질 주변에 열을 방출하면서 전체적인 열량, 그러니까 물질 주변에 열량을 방출하는 열량 변화 자체는 양수를 띠게 되어서 델타 Q는 양수가 되게 됩니다. 그 반대로 흡열 반응을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낮은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높은 물질로 생성이 될 때 이제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게 낮기 때문에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는 아까도 말했듯이 보통 대부분 열의 형태로 흡수를 해서 이제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 되고 그리고 생성물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델타 H는 양수가 돼서 델타 H 양수인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질이 갖는 에너지, 즉 엔탈피가 상승하는 만큼 이제 주변의 에너지는 감소를 하고 그래서 델타 Q, 그러니까 열이 감소하기 때문에 델타 Q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할 때, 이제, 물질의 간 열량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물질 열량을 제외하고도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연료량이 되는데요. 일단,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열량을 표시하는 그 공식이 열량 Q는 연료량 C 곱하기 온도 변화, 표현하기 때문에 이건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건 잠깐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 1도씨 또는 1켈빈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이제 비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비열은 여기에 1g이라는 1g당 온도 변화라고 이제 언급이 되죠. 그래서 연료량은 전체 질량과 관련이 있고 비열은 물질의 1g당 1도를 올리기 위한 에너지 양으로서 물질 전체 질량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비열 같은 경우에는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연료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 1도씨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열량을 나타내는 줄,
에다가 1도씨당 또는 1켈빈당이니까 1도씨 혹은 1켈빈을 이렇게 분모둬서 줄퍼도씨 혹은 줄퍼켈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엘 같은 경우는 여기에 g이 추가로 붙겠죠. 그래서 연용량은 아까 말했듯이 열량 자체가 연용량 곱하기 델타 T이기 때문에 델타 T를 여기로 넘겨서 연용량은 이제 Q분의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용량은 전체 질량하고 관련이 있고 비열은 물질의 1g당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열에다가 물질의 질량을 곱해주면은 그게 곧 연용량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 식이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실험 목적에도 있었지만 상태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태함수가 뭐냐? 뭐 개의 상태만 일정 경로와 무관한 함수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려서 여기 반응물이 있고 여기 생성물이 있으면은 이 반응물과 생성물 간에 엔탈피 차이가 있겠죠. 여기 델타 H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 델타 H라고 하면은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 뭐 A라는 경로가 있어서 반응물이 A라는 중간체로 갔다가 생성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B라는 중간체가 있어서 반응물이 B라는 중간체로 갔다가 B에서 생성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런 경로에 무관하게 이 델타 H, 이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차이는 어쨌든 맨 처음 반응물과 끝에 생성물의 엔탈피는 정해져 있고 상태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어떤 경로를 거치더라도 이제 엔탈피 변화는 변함이 없다, 항상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와 끝 상태만 알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엔탈피도 상태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엔탈피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이제 여기 다음에 나타나는 헤스의 법칙인데 이 헤스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 이 차이가 델타 H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A라는 거를 예로 들어 볼게요. A라는 중간체로 갔을 때 여기 가는 반응물에서 A로 가는 변화량을 델타 H1이라 하고 A에서 생성물로 가는 거를 델타 H2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델타 H는 요 반응물에서 A로 가는 델타 H1과 A에서 생성물로 가는 델타 H2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헤스의 법칙입니다. 즉 경로가 어떻든 간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으면은 어쨌든 경로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이 엔탈피 변화들은 결국에는 다 합하면은 직접적으로 상태함수처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 엔탈피 변화 요 원래 값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 적용을 하면은 이번 실험에서 NaOH 고체와 HCl 이 수용액을 반응물인데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생성물인 NaCl과 물로 변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델타 H1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델타 H1의 값이 그 중간 과정을 거친 델타 H2와 중간 과정에서 생성물로 오는 델타 H3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용한 게 헤스의 법칙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거랑 이렇게 합치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요 식이 이제 들어맞는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는 실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응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연소열, 중화열, 용해열, 그리고 뭐 생성열, 분해열 등이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 사용하는 거는 중요한 게 중화열. 일단은 산과 염기의 반응, HCl과 NaOH의 반응을 보기 때문에 중화열이 이번 실험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NaOH 고체가 NaOH 수용액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NaOH가 용해가 되는 과정이 있어서 NaOH의 용이열을 이번 실험에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 실험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연소열 같은 경우는 뭐 물체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 그리고 생성열은 물체가 뭐 생길 때, 분해열은 물체가 분해될 때. 그래서 이 생성열과 분해열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소와 염소가 염화수소로 생성되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엔탈피와 염화수소가 수소와 염소로 분해가 되는 이 엔탈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값은 같아요. 아까 상태 함수가 이제 처음 상태와 끝 상태가 이제 같으면 그 값이 같다고 했죠. 근데 요 상태가 위치만 바뀌고 높이가 같으면은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거가 이제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호 자체는 다르지만 절대적인 값은 같다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함수 이해하셨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열을 계산을 해야 하는 과정이 이번 실험 결과 처리에 있는데, 이 반응열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열량 Q는 이제 비열 곱하기 질량, 여기 나와있죠? 질량 곱하기 질량, 그리고 온도의 변화량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료량은 비열과 질량의 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연료량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또 설명이 되었었지만 이번 실험에 사용된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aOH와 HCl, 이 NaCl과 H2가 되는 요 델타 H1이 요 중간 과정 NaOH가 용해되는 NaOH가 용해되는 두 번째, 이게 여기가 잘못 나왔네요. 여기가 솔리드죠. 네. NaOH가 용해되는 과정인 용해열 델타 H2와 그 다음에 NaOH 용액과 HCl 용액이 이제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델타 H3의 합과 같다. 이게 이번 실험에서 사용되는 반응식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이제 보온병에서 이제 용액들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반응을 일으킬 건데, 이제 요걸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려면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온도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온도가 온전하게 용액과 보온병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열량을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사용해 가지고 보온병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떠한 물질과 에너지가 이제 보온병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고립계와 이제 성질이 같죠. 그래서 각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모두 계의 온도, 즉 용액과 보온병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된다고 가정을 해서 보온병 내부는 고립계라고 가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잊지 마시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약간의 추가 이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연력학 법칙 중에서 연력학 제0법칙인 열평형 법칙과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다는 법칙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써있는 거는 두 개의 개가 다른 세 번째 개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 이 두 개의 개는 반드시 서로 열적 평형이다 라고 써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A라는 개와 B라는 개가 있는데, 이 A라는 개와 B라는 개가 열적 평형이고, A라는 개와 C라는 개가 열적 평형이면은 B라는 개와 C라는 개도 열적 평형이라는 말입니다. 뭐 쉬운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은 이제 뒤에 보온병과 이제 물이 있고 추가로 넣어주는 용액이 있는데, 이제 보온병이 A랑 B가 되는 거고,
반대로 할게요. B랑 A가 되는 거고, 이제 추가로 넣어주는 물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온병과 물이 열평형이 된 상태에서, 둘이 열평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다른 물이나 용액을 넣어줬을 때, 이제 그 용액의 온도가 서로 섞여가지고, 이제 같아지는, 이 물과 이쪽 용액의 온도가 같아지면은, 요 보온병의 온도 또한, 여기 있는 추가로 넣어진 물, 또는 여기 있는 물하고 온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온도가 전부 다 같다는 설명을 하려고 연력학 제0법칙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은 이제 고립계에서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에너지는 다른 곳에 전환될 수 있으나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저희 고립계가 있으면은 고립계는 이제 어떠한 물질도 에너지도 이제 통과를 못하죠. 서로 교류가 안 되죠. 그래서 계 안에 있는 고립계 안에 만약에 에너지가 뭐 100만큼 존재를 하면은 이 계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든 간에 에너지는 무조건 100만큼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계 안에 A라는 것과 B라는 게 있을 때 만약에 A가 에너지를 50만큼 얻었으면은 여기서 안에서 에너지가 창조될 수가 없으니까 A에서 50만큼 얻었으면 어딘가에서 뭐 예를 들어 B에서 50만큼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이것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다른 곳에 전환될 수 있으나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다는 걸 설명하는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염두하셔서 뒤쪽에 있는 내용을 실험 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 설명은 끝이 났고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보온병의 맨 처음에는 보온병 연료량의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온병 연료량 갑자기 측정을 하느냐?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험을 진행을 하면은 보온병이 있고 안에 액체가 있죠. 뭐 주로 물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온도가 변화를 하면은 이 액체가 변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또 이 개 자체가 보온병을 포함한 개이기 때문에 보온병 또한 온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온병의 이제 보온병도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고 보온병 연용량 알아야 보온병에 가해진 열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쉽게 비열이 뭐 4.18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보온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품도 여러 가지고 뭐 보온병에다가 뭐 비열이 얼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어떻게 알아냈느냐? 보온병에 40도 물 100ml를 넣고 안정화된 온도 측정합니다. 이게 연력학 제0법칙처럼 보온병하고 40도 물이 열평형이 되게 냅두고 60도 물을 넣었을 때 안정화된 온도 측정해가지고 결국엔 60도와 보온병 40도 물이 모두 다 열평형이 되게 좋은 나중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면은 보온병하고 맨 처음에 반응물은 이제 초기 온도에 잴 때의 반응물은 보온병하고 40도 물인데 보온병하고 40도 물이죠. 그 최종적으로 나중 온도 될 때 생성되는 물질이 보온병하고 물 40에다가 60도 물에 넣어주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온병하고 물 40은 이제 열을 얻는 입장이고 열을 플러스 받는 입장이고 60도 물은 열을 마이너스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연력학 제1법칙처럼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했죠. 저희가 보온병 고립계로 가정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열량하고 잃은 열량은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병이 얻은 열량 더하기 40도 물이 얻은 열량 이 60도 물이 잃은 열량 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열량 Q는 C, M, 델타 T라고 했죠. 그래서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40도 물의 온도 변화, 그 다음에 60도 물의 비열,
60도물의 질량, 60도물의 온도 변화. 이런 비열은 4.18로 고정해서 구하시면 되고, M 같은 경우에는 100ml에서 밀도를 이제 계산하기 쉽게 1g/ml로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타 T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온도에서 나중 온도가 되었을 때의 그 온도 변화량과 이제 60도물은 60도 처음 60도 물에서 나중 온도를 빼주면은 60도물의 데타 T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보온병 연용량, 아까 Q는 CMT에서 라지 C 곱하기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보온병 연용량 곱하기 델타 T. 근데 이 보온병하고 이게 다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보온병이 얻은 보온병의 온도 변화량은 40도물의 온도 변화량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온병 연용량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용해열과 중하열, 이 첫 번째 델타 H1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0.5 HCl 용해에다가 NaOH 고체를 넣어서 NaOH의 용해와 동시에 NaOH와 HCl의 중하열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해열을 측정하기 위해서 NaOH 고체를 증류수에다 넣어가지고 용해열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리 녹여놓은 NaOH 용액에다가 HCl 용액을 합쳐가지고 이제 중하열을 측정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델타 H1이 델타 H2와 델타 H3와의 합과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의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NaOH의 경우에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질량을 미리 측정해 놓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NaOH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외부에 놔두면은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흡수해가지고 혼자서 스스로 조금씩 녹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미리 측정해 놓고 기다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녹이려고 할 때 그때 이미 녹아 있어서 어느 정도 열 손실이 이미 일어났겠죠. 용해열이 이미 발생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해열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미리 측정해 놓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측정할 때는 열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스티로폼 뚜껑을 잘 덮어준다. 아까 말했듯이 고립계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폼 뚜껑을 넣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이제 고립계의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결과 계산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는 결과 계산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토의의 오차의 원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오차의 원인으로 발생할 만한 요인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써보시면은 도움이 될 듯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